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또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전일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외에서는 또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여러 가지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짚어봐야 되는지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FOMC 그 당일에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날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만기일 영향도 네.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 이 대부분 업종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던데 시장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네, 뭐 워낙에 이번 12월 FOMC는 나중에 이제 또 훗날 가면은 아주 역사적인 FOMC로 두고 또 회자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 갖다가 당일날 하루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당일에는 그게 컸던 것 같고요. 워낙에 그 전에 FOMC 전에 연준이 세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하방 베팅했던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시장 흐름이 그날 당일에 하다 보니까 그냥 쇼커버링이 불가피했던 그런 장이었다면은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제목을 이제 부양 정책 저것도 이슈긴 이슈입니다. 네. 뭐 어제 발빠르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부양책으로 정부 지출이 없어? 해서 성장률을 또 확 낮췄거든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조 맨천 의원에 대한 또 압박이기도 하죠, 시장에서. 예, 그런 식인데 조금 이제 재밌는 레벨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흘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나스닥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선이 깨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선이 지금 이제 깨지겠느냐 하는 것인데 네. 오늘은 일목균형표로 해서 이렇게 구름대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 구름대를 살짝 벗어나나 싶었지만 올라오고 벗어나나 싶었지만 올라오고 그랬던 경우가 벌써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네. 금년만 해도요. 한 3월 이후만 해도.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저점들끼리 연결한 선. 자, 여기서 지금 지수선물 흐름 보시면은 당장 오늘 더 깨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흐름. 네. 마이크론도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니까 시간 외에서 지금 6%대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일단 각오하셔야 되는 거는 후엑 스팬이 이만큼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이 장은 생각보다는 약한 장입니다. 약한 장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 100명 중에 이분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50대 50이라는 이 정치 구도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라이노, 뭐 리퍼블리컨 인 네임 온리 이름만 공화당원 뭐 많죠 지금 공화당 내에 그 사람들이 뭐 맨친 반대하면 우리가 해줄게요 할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맥코넬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뭐 사실 어느 쪽인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통과시키려면 통과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맨친 의원 한 명 나가면 공화당에서 한두 명만 포섭하면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맨친 의원에 반대하는 그 논리가 어쨌거나 좀 주목할 만한 거죠. 어떤 거죠? 자기는 자기 저 지역구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네. 유권자들한테 설득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BBB 조직가 네. Build Back Build Back Better. Better 네. 뭐 그렇게 해서 BBB인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전히 저 나름의 개인적인 그건데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B는 유지하자는 플랜 아닌가. 정크급으로 떨어지기 전에 네. 뭐 그렇게까지도 봅니다만 그 내역들에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 과연 여기도 써야 되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에 뭘 예를 들어서 자녀 뭐 보육 수당 이런 것들도 하려면 한 10년 하든지 한 1, 2년 하다가 찔끔 흉내만 내다가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겁니다만 요거는 뭐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에 가서도 계속 할 거다 했으니까 결국은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뭐 일종의 미국 정부 부채 문제처럼 정치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릴 뿐 풀린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연준에 대해서 좀 사실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궁금한 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 법안이 좌초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자체도 3%에서 2%로 이제 확실히 낮췄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페드의 긴축 기조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흠.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또 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러면 금리를 계속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요. 지금 이제 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그게 시장에 계속해서 뭔가 좀 악재다 싶은 거. 오미크론이 좀 뭐 확산이 심상찮아 보인다. 뭐 세계 각국이 또 다시 봉쇄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은 혹시 연준이 주춤해 줄라나 하는 기대를 자꾸 이제 품게 되는데 네. 간략하게 한번 제가 최대한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연준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면 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방송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뭐 다양하게 시장 내 수급을 따지시는 분, 그다음 뭐 대부분의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 같으면은 기업별로 들어가서 네. 재무 상태 살피고 이런 거지만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재미도 없는 연준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아버지 뭐 하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냥 이렇게 공감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한번 제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조금 금년 봄으로 올라갑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만 연준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예. Financial Stability Report. 그때 자산 가격 하락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키워드였습니다. 예.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고조된다. 주식, 가상화폐, 스펙 쪽, IPO 쪽에서 좀 시장 과열이 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입 비중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서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벌써 운을 띄웠죠. 네. 5월에.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3일입니다. 기사 내용은 미 연준이 회사채하고 ETF 매입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제목이 보다시피 테이퍼링이 돼서 깜빡이를 켠 겁니다. 네. 그런 흐름. 오케이.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그 무렵에도 6월 초에도 그때도 한국경제 나와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은 여전히 신고점을 향한 그런 경로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심지어 연준이 저렇게 슬쩍슬쩍 깜빡이를 켜는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점점 증가하는 와중에 그래도 시장은 계속 실제 이게 최근까지 고점 경신했죠. 네. 시장은 그렇게 계속 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6월 9일이죠. 마크 모비우스 같은 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36년생은 요새 이 시장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기 힘든가? 그분은 그때 뭐라 했냐면은 네. 이 confusion과 disorient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confusion, 어떤 혼란, 예. 그리고 어떤 방향 감각 상실 이런 것들이 지금 driving crazy moves in the market 시장 내에 어떤 미친 흐름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시장은 더 올라왔으니까 예. 아유 또 꼰대 또 걱정한다 세상 바뀐 거 모르고 이런 소리 들을 만했죠. 그때 7월 중순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의 대표입니다. 인플레이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네. 그리고 이거 일시적이 걷지 않대요. 예. 월가의 큰 손도 이미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청기 누술자 제임스 블라드가 6월 18일인데 뭐라 얘기하나 하면은 연준은 말이죠. must remain nimble. 아주 민첩해야 된다. 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미 2022년에 금리 인상 네. 이 소리가 슬슬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지금 6월 중순인데 그때 6월 22일 또 하원에 나가서 제롬 파월의 이 페인트 모션은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다 왜 퀘스천 마크를 붙이냐면은 파월이 지금 페인트 모션을 갖다가 구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파월은 진짜 저렇게 몰라서 저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기준금리 선제적으로 인상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조금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더 지속적으로 나온 것쯤은 그래도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줍니다. 그때 이때 이 청문회에서 의원은 말이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부터 베이컨, 뭐 휘발유, 가스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당신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쪼는 거죠. 네. 그리고 레리 서머스는 계속해서 이거는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왔다가 경고했고. 자, 그리고 369 12월보다는 좀 주목을 덜 받지만 7월 FOMC 성명서에서 그래서 패드 워처들은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항상 이랬거든요.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지면 테이퍼링도 하고 금리 인상도 갈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아직 멀었다 했는데 요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지난 12월 이후로 경제는 has made progress. 이러한 further, substantial further progress라고 하는 이 목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연준이 벌써 살 말 바꾸기 시작하는데 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데 7월 말에 말이죠. 진짜 청기누설합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저는 이분을 갖다 계속 워치하는 이유가 네. 왔다 갔다 하지만 역할이 그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에드벌룬을 띄우면서 시장에다가 미리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너무 비둘기파적이다. 그래서 2022년 내년 아닙니까? 네. 내년 3월 말까지 채권 매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 이거 이번에 결정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겁내지 않는 거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올리는 초기에는 주식도 가더라 하는 거였고 과거에 이게 지금 증시의 강세론자들이 연준 보고 쫄지 마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거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금리 인상 견딜만 해서 하는 거야. 다만 긴축 사이클 끝에 가면은 시장은 부담스러워해. 그러도 쫄지 마. 왜? 장 빠지면 장이 꺾이면 연준은 기다리지도 않고 득달같이 또 후두둑 내릴 거야. 그런 어떤 그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시점은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 와중에 과연 이제 지금 지난주 제시된 점도표는 향후 3년에 걸쳐서 8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퉁퉁퉁퉁 8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괜찮아 한 너댓 번까지는 그냥 올라가도 돼. 이 논리가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가 사실은 조금은 이 증시나 자산 시장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거기다 크리스토프 월러도 제임스 블라드 밑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던 그 전력답게 또 청기누설에 났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였죠. 내년에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 가능하다. 거기다가 이 말이 더 무섭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지만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이제 양적 긴축이죠. 네. 퀀티티브 타이트닝, QE의 반대. 이걸 갖다 여름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는 게 나의 견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 그림 보면 딱 겁나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S&P 500인데 이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 총 자산입니다. 네. 돈 풀린 만큼 주식 오르고 돈 풀린 만큼 집값 오르고 예. 돈 풀린 만큼 가상화폐 올랐는데 가상화폐처럼 시장이 얇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더 빨리 오르고 네. 또 빠질 때는 더 빨리 빠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내년 여름 전에라고 월러가 힌트를 줬습니다. 내년 FOMC 일정이 이렇거든요. 네. 내년 여름 전이면은 적어도 한 7월 이전에는 그러니 지금 아마 제법 울퉁불퉁거릴 겁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이 꺾인다고 생각하면은 네. 파란색이 꺾인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여기서 자산 시장이 더 치고 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늘 이 시간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연준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또 다른 나라의 주요 은행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 소유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테인리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해 있는 이해관계 단체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주신 돈의 예. 흐름이 늘어나면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생태적인 그 본능적 동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손정희가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연준이 돈을 추려 나간다면 금리 인상이 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예.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다 각오를 딱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확 퍼지면서 아 잠깐만 연준이 조금 완화하지 않겠어?
이런 일말, 신랄 같은 기대를 갖는 거는 그냥 기대에 끝나는 거지 큰 물결이 이미 터졌는 상황에서는 이 방향을 돌리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미국 쪽은 아무래도 이 열기를 좀 식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대신해서 중국 쪽에서 대대적인 부양을 해서 이 부분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 충격도 완화를 시키고 가는 방향으로 좀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사랑 싸움을 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 박사님 예전에 연준에서 월급 좀 받으셨죠? 저요? 미국에서. 아니요, 연준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 제가 딴 분하고 헷갈렸구나. 연준에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정부 쪽에서 받기는 했는데 연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준에 계신 분들 제가 좀 만나 뵈서 네. 느낌이 상당히 기계적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뭐 총재분이 뭐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닌데 말 바꾸기를 뭐 밥 먹듯이 한다면 네. 미 연준은 말이 한번 툭 튀어나오면 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 아마 미 연준의 짐 파월 의장이 끝나고 나면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기존의 연준 의장 그 누구보다도 우유부단하고 무능력자였다라고 아마 평가가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아니면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나 탁월하다 연준 보니까 의장이 뭐 정무적인 뭐 면은 그럴 안 수도 되지만, 있었다고 예. 보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두루룩 살폈던 것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지만 사실상 연준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금융시장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뭐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얼핏 지나가기 쉬운 성명서 한 줄을 통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FOMC까지의 이 과정을 갖다가 미리 다 예고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시장으로서는 좀 받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고 조정이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현정 앵커의 질문에 이제 연관해서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유가가 장중에 6% 이상 빠지다가 네. 한 3.7%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그런 식으로 유가나 뭐 비철금속,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져 줘서 인플레를 갖다가 압력을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진짜 이 오미크론 변이 내지는 이 코로나가 더 악화되든지 네. 야 중국산 중에 이렇게 센 건 처음 봐요. 예. 참 세긴 센데 또 하나가 예. 아직 연준 인선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 공석에 있는 그 이사들 지금 아직 한 4명 정도를 임명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설왕설래가 있던 와중에 결국 제롬 파월 공화당원인 제롬 파월을 갖다가 한 번 더 연임시키면서 아마 약속을 받아내기는 야, 지금 어떻게 인플레 한번 잡아봐라. 당신이 예. 한 번 더 하면서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그 파월 의장한테 인플레이션을 잡아봐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돌리면 그런 시중의 투자 은행들 장들에게 조금 더 경기를 다운시키는 데에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블라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워싱턴 D.C.에서 느낀 바는 예. 정부 관료들이 정보를 리킹을 시켜요. 네. 일부러 이렇게 뚝뚝 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흘려주죠. 흘려주는 부분이 예. 있고 또 그거를 또 막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블라드가 던진 이야기들은 연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블라드가 아마 대변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루비니 교수가 조용하시거든요. 닥터 둠. 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안간힘을 써서 이거를 금융 사태, 불황 사태로 가져가는 거는 막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역할이 파월 의장이 해온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역할이 안 보이는 좀 우유부단한 듯한 햄릿 같은 형태의 모습이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 하여튼 참 모처럼 듣습니다. 예. 누리엘 루비니 교수. 그렇죠. 근데 그분의 최근 근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 제가 알기로 어쨌거나 그때 금융위기 때 히탐 치고 예. 부자도 되고 예. 명성도 얻고 근데 그다음에 똑같이 히트를 남의 돈도 굴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돈도 그냥 단순히 교수 뉴욕대 교수로 아닙니다. 있을 때의 학자로서 멘트하고 예. 남의 돈 굴리면서 시장에서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벌써 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루비니는 떠들었지만 저는 미국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만 제가 비밀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